2012년 6월 중국 공안으로부터 날아온 팩스 한 통. 중국 칭다오의 한 공원에서 젊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내용입니다. 한국 경찰은 즉각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. 이 사건이 벌어진 건 공원 내 우거진 대나무 숲.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행 흔적도 나온 상황입니다. 이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중국으로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 여성은 도대체 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? 오늘 사건연구소는 칭다오 대나무숲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. 자, 칭다오, 중국 산둥 지역에 있는 맥주가 아주 유명한 도시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 중국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. 네. 자, 백 변호사님. 일단 2012년 6월 28일에 발생한 일인데요.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에게 인터폴을 통해서 한국 누군가 여성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날 중국 칭다오 록화린 공원의 대나무 숲 속에서 23살 한국인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,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의 신원부터 파악을 해야겠죠.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미성년자였던 2005년 때 부모님과 함께 여기 칭다오에서 5년을 살았었고, 그리고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0년에 혼자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계속 잘 지내다가 이 사건 발생 4일 전에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겁니다. 교수님, 중국은 이 CCTV 개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생체 정보 같은 거 인식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그쪽에서는 철저한데, 그러니까요. 지금 이제 그 중국 공안에서 말이죠. 이 공원 주변에 CCTV를 조사를 해봤는데 바로 이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같이 공원을 갔다가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나중에는 이 남성 혼자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확보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중국에 있는 그 시내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그 당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살해당하기 직전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공중전화로 어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공중전화의 그 시간대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여성이 통화한 번호가 바로 한국 쪽에 있는 01땡에 전화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국에서 우리 한국 경찰에다가 그 정보를 보내줍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에 그 의문의 남성과 피해자가 동행하고 있는 그 CCTV 영상인데, 이 기자,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, 이 부모님은 피해자의 부모님은 다 중국 현지에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를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그 번호를, 그 전화 받은 사람의 명의를 쉽사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선불폰이었기 때문인데 이 선불폰이 개인 명의로 개통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개통을 한 뒤에 이걸 빌려주는 방식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전화를 받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심지어 이 번호는요, 피해자 사망 일주일 전에 막 개통이 된 번호였습니다. 경찰이 일단 더 추적을 해보니까 이 번호가요, 사건 직전에 인천과 칭다오로 오가는 그 선박회사가 있습니다. 이 선박회사랑 통화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범인이 칭다오에 가려고 예약을 했고 연락을 했다,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 번호와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실한 상황이었는데요. 이 사람을 추적을 못하니까 이 번호가 어디서 쓰였는지 기지국을 추정을 했습니다. 아하. 그랬더니 경기도 시흥의 모처에서 잡혔습니다. 신호가요. 경찰이 통신업체의 직원들, 그러니까 이 선불폰을 판 업체의 직원과 가족들의 주소를 전수조사했는데 한 여직원의 어머니가 시흥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곧바로 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이 선불폰 번호에 대해서 아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보통 경찰이 전화를 하면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. 무슨 일이시죠? 하지 않습니까? 왜 그러세요? 무슨 일이에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잖아요. 근데 하여튼 그 상황에 이를 때 또 동시에 경찰은 이 피해 여성 주변 가족 관계들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23세 여성 사건 있기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던 겁니다. 근데 그 혼인신고의 상대방이 53세 남성이었어요. 30살 차이가 나고 게다가 전과가 18범에 이르렀던 겁니다.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. 그리고
왜 제가 이 선불폰 이 전화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피해 여성의 가족관계를 얘기했냐면 예. 그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선불폰 개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? 그 여성이 이 사망한 여성의 남편의 전처였던 거예요.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전처가 이 누군가 자기 선불폰 회사에 다니는 딸을 통해서 선불폰을 구해왔고 그 선불폰을 누군가가 썼던 겁니다. 그래서 하필이면 이 칭다오 공원에 있는 그 피해 여성과 통화를 했던 겁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선불폰 회사 직원의 이 엄마가 그 전화를 받은 수상한 여성이고 그 남편과는 이혼을 해서 전처였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남편이 칭다오 공원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재혼을 나중에 했다는 건데 피해자와는 30살 차이였다. 자, 이게 백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좀 이상하죠.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30살 차이 남편을 만난 게 이게 사건 발생하기 한 9개월 전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중국 칭다오에 살다가 2010년에 혼자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뭐 사실 혼자 넘어와 있으니까 생활도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고 쉽지 않았겠죠. 그때 이 김 씨가 접근해서 위로해주면서 집세도 내주고 방을 잡아주기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혼자 살던 이제 김 씨에게 크게 의지해서 이 여성이 이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를 부모 몰래 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여성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라고 하고요. 여성 부모님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피해 여성 부모님입니다.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또래보다 정신 연령이 조금 낮았는데 2010년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어느 날 훌쩍 떠났고 2년 만에 나 결혼했어 이러고 그냥 단순 통보만 했었다는 겁니다. 자, 이 기자. 30살 차이가 나는 남자랑 결혼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남자가 전과 18범이다. 이거 뭔가 좀 정상적이진 않아 보여요. 네, 게다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고요. 그런데 이 남편 김 씨는요, 마땅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고 이 빚만 2,7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 결정적으로 이 결혼 2달 만에 이 숨진 여성, 그러니까 아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. 하하. 사망 시에 3억 6천만 원을 수령하는 상품이었는데 이 수령인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관계인 경우에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죠. 이 보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요, 당시에 이 남편이 여성을 직접 데려와서 사인을 시켰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편 김 씨가 너무나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 당일, 그러니까 아내가 중국에서 숨졌을 때 정작 이 남편은 한국에, 그것도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 있었습니다. 자, 남편이 의심스러운데 그 남편은 사건 당일날 한국의 유치장에 그러면 이 살인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누구예요? 그래서 경찰은 남편의 용관성은 거의 확신하고 그렇다면 청부 살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남편은 이제 그때 그 무렵에 행적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사건 있고 나서 3일 정도 지나서 한 남성이 면회를 왔습니다.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허위 번호를 남기고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접견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. 남편에게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고요. 남편이 뭘 이렇게 서두르냐, 너 나 지금 협박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나 가만히 안 있는다. 뭐 죽고 싶은 심정이다. 내가 막 나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냐. 그랬더니 또 남편이 야 그래봤자 부도나지 별거 더 있냐.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. 내가 약속 안 지킨 적 없지 않느냐.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. 자, 공사. 이 핵심 키워드가 나왔습니다. 공사는 끝났다. 공사 대금을 달라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뭐 공사를 그 매개로 해가지고 검증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공사와 관련되는 직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딱 되면 경찰은 이 공사가 뭐냐면 청부 살인을 의미하는 언어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면회온 남성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55세인 이모 씨인데 이 사람 역시 전과가 만만치 않았습니다. 강간, 폭력 등 전과 19범이었어요. 그래서 딱 이제 그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그리고 발생되고 3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 김 씨 면회를 간 거니까 사건이 있었을 때는 바로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전후 사항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봤을 때 경찰의 입장에서는 출국할 때 입었던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중국에서 찍힌 CCTV를 비교를 해보고 이것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추적을 시작합니다. 자, 영화 길복순처럼 청부 살인이었던 건데
칭다오까지 가서 살해한 이 전과 19범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신정동 일대 고시원에서 잡혔습니다. 이 중국 CCTV에 이 찍혔던 저 검정색 옷하고요, 선글라스도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수감 중이었던 남편 김 씨랑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. 이걸 갈기갈기 찢어버렸었는데 이것도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이 해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. 그러다가 붙잡힌 건데 이 남성은 붙잡혀서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나는 기계 같은 건 믿기가 어렵다라면서 이 조사도 거부를 합니다.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붕대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DNA가 나왔는데요. 이 살해범의 DNA와 일치했습니다. 이런 직접 증거가 나오면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. 자, 그 고시원에서 발견된 그 남편 김 씨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야, 돈 반드시 줄 테니까 이 편지 다 읽은 뒤에 버려라 라는 내용이었다는데, 자, 전과 18범과 19범이 만나서 결국 사람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. 이자들은 어떻게 만난 거죠? 사건이 있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갔어요. 1991년도에 구치소에서 감방 동기로 만났던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쭉 이걸 뭐 친분이라고 말해야겠죠. 그래도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가 근데 이 직접 살인한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고시원에 잡혔다고 했잖아요. 예. 월세도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답니다.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남편이 접촉을 해서 청부 살인을 의뢰한 것이고요. 이 남편이라는 남편이란 자가 그 30살 어린 그래도 법적으로 결혼까지 했던 아내에게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친구가 관광을 가니까 좀 안내 좀 해달라라고 해서 만나게 만들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 직접 살인을 저지른 자가 목숨을 빼앗고 성폭행으로 위장을 했던 겁니다. 자,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. 백 변호사님, 네. 법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일단 남편 같은 경우 살인을 의뢰한 거죠. 그래서 살인 교사죄. 그리고 실제로 살해를 실행을 했던 이 씨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살인죄입니다.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실행행위범인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. 현재 복역 중입니다. 징역 20년, 글쎄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. 30살 차이가 나는 아내를 두고 있던 이 남자. 사망보험금을 들여놓고 많은 액수를 붓고 있다가 이혼 수속을 받습니다. 자,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내 앞으로 들어온 이 사망보험금,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. 아하, 그러면 죽여야 되겠다.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.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 관광을 당신이 좀 시켜주소 하면서 살인자를 중국으로 보내서 부인을 살해합니다. 이게 사람입니까? 네? 사실 이제 그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저 중국에 있는 부모들이 아니 30살 많은 남성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혼을 그 종용을 했어요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기장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 일기장에는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떤 뭐 좀 애틋한 심정 이런 걸 글로 적어놓은 거로 봐서는 아마 이 남성이 의도를 숨기고 겉으로는 좀 잘해주는 척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은 순진해서 자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칠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억울하게 그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. 지금 이게 아주 전형적인 알리바이를 조작한 보험살인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국 공안과 한국 경찰이 공조를 해가지고 사건을 잘 이렇게 해결한 그런 일종의 그 쾌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. 우선 중국 공안이 CCTV를 분석하고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려서 우리 한국 경찰에게 준 거, 우리 한국에서는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통신회사의 법인폰을 이용을 해서 여직원 주소로 해서 남편 B를 갖다가 확인을 한 거, 또 이제 면회를 갔던 바로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출입국 기록을 갖다가 확인하고 난 뒤에 출국 금지해서 영장을 받은 거,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런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에서 또 이런 것까지 쓰지 않았습니까? 한국에서 다른 남성의 책을 가져가서 그쪽에다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이 조작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여성이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은 상당히 정말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해결됨으로써
그 피해자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